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Explicit Deep Generative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 Deep Generative 모델이라고 하는 이 Discriminative Generative 모델 이 양쪽 프레임 간의 경쟁에서 요즘은 Generative 모델이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또 본 사람들은 Deep Generative 모델에서 발전을 통해서 Discriminative 모델이 또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둘은 끝이 나지 않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딥 제너러티브 모델 중에서도 특히 익스플리시트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사람들은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용어까지는 많이 듣는데 또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익스플리시트한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을 보고 익스플리시트하다라고 하느냐, 무엇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느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해서 익스플리시트하다는 말과 반대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플리시트하다는 말이 있겠죠? 임플리시트하다. 그러면 이 임플리시트 디스트리뷰션과 익스플리시트 디스트리뷰션이 두 개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들이 이제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리시트 모델의 계열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명시를 할 수 있죠. 뭐 노말이면 노말이다, 아니면 드리실릿이면 드리실릿이다, 베타면 베타다, 바이노미면 바이노미알이다, 베르누이면 베르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것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모양에 대한 어썸션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팔로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디스트리뷰션이 결정되는 순간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썸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썸션과 디스트리뷰션 어썸션이 두 개가 있다 하면 예를 들면 노말을 따른다. 미는 5고 베리언스는 뭐 4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그 디스트리뷰션이 특정되게 되는 겁니다.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계열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 그 익스플리시트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임플리시트한 딥 제너러티브 모델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알겠으되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간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는 할 수 있으되 이 디스트리뷰션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은 바로 implicit distribution 모델이라 부릅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 딥 제너러티브 모델에는 이제 크게 explicit density 모델, explicit distribution 모델이 있고 implicit distribution 모델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되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거 나눌 수 있다는 건 인정은 하되 이 내부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뭐 다 하나씩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개를 탐색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탐색을 하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제 주되게 많이 연구되고 있는 루트는 이 explicit density 모델에서는 베리에이셔널 계열의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베리언트들 이것들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이용하고 뭐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implicit 계열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가안이라고 부르는 요 계열의 연구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이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너러티브 모델링에다가 이 딥러닝의 컴포넌트를 씌워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러티브 모델링의 관점에서 어떻게 딥러닝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몇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explicit density 모델, explicit distribution 모델 이쪽 계열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냐 하면은 인퍼런스 과정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다. 우리가 과연 예전에는 프로버비리스틱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면 이거의 인퍼런스 구조는 크게 두 개의 필라가 있어가지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테이크하거나 아니면은 깁 샘플러와 같은 MCMC 기반의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를 테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장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우리가 만약 플레이트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테이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프록시밋하고 뭐 민필드 과정을 하고 뭐 그런 다양하게 이제 오차가 날 가능성이 크나
그러나 이제 옵티미제이션 기반이고 빠르게 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요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쪽에서는 그런 민필드 어썸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러나 샘플링 기반이 옵티미제이션이 아닌 샘플링 기반이어가지고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퍼런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구조들은 대부분 이제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학계의 의견이 이제 수식 데리베이션이 힘들고 이런 업데이트 포뮬러를 만드는 게 힘들었고, 그에 반해서 깁샘플러 기반들은 좀 더 샘플링 이제 과정이 포뮬러를 데리베이션 하는 게 쉬워가지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우스갯소리로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거 수식하고 옵티미제이션 하는 동안 반대쪽에서는 수식 유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에 이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인퍼런스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것들의 과정이 너무 어쨌든 수식 데리베이션이나 이런 게 이제 로드가 극심하여 이거를 계속적으로 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인퍼런스 과정에다가 딥러닝을 활용해 보자,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이제 이런 익스플리시트 모델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가우시안에 대한 인퍼런스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노말과 베리언스, 뭐 디리슐릿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알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될 텐데, 그것을 예전에 같았으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가지고 인퍼런스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찍어보는 것이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임플리시트 모델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고, 딥러닝이 어떻게 쓰이는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어떻게 요 그래피컬 모델에서 쓰이는지는 이제 차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익스플리시트 딥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더 얘기하기 이전에 결국에는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고 하는 것이 오토인코더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얘기를 출발하는 것이 뭐 옳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오토인코더는 어떤 것이냐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부터 시작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X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들이 점차 뭐 정보 압축이 돼가지고 혹은 레이턴트 디멘전을 점점 축약시켜 나가서 표현들을 러닝을 해서 여기가 Y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슈퍼비전이 들어가고 슈퍼바이스드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이죠. 드랍아웃도 한다, 뭐 스킵, 커넥트도 있다, 뭐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베리에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넓혀보면은 이 X라는 것을 넣고 그다음 Y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Y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unsupervised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면 슈퍼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Y가 없다는 뜻이 되겠다. 그럼 Y가 없다고 하면은 Y가 없는 상태에서의 러닝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들이 이제 unsupervised 러닝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안 보이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쓰면 unsupervised 러닝 상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unsupervised 러닝을 아는 모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가르쳤고 이제 쉽게 기억나는 모델들은 뭐 가장 근래에는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LDA가 가장 대표적인 unsupervised 러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의 것들을 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은 뮤와 시그마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 포인트들이 있다. 그 다음 Z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영향을 주고 있다. Z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모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냐면 뮤와 시그마가 존재하고 이렇게 뮤와 시그마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 Z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사인먼트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생성해 내는 것인가? 즉 여기서 이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모델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X라는 포인트, 이 관측된 X라는 포인트가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믹스처 컴포넌트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이 지트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unsupervised 러닝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에 y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y는 존재하지 않고 x만 관측되고 있으며 이 x에 대한 어사이먼트, 즉 자기 자신의 제너레이션 되는 그 과정을 러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t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g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 그때 불렀죠.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 불렀다. 우리가 그러면 unsupervised 러닝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X라고 하는 것의 실제 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의 네이처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제너러티브 모델링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딥제너러티브 모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 GT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GT라는 것의 정보는 GT가 정해지면 X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살표의 디렉션이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라 부르는 것이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우리의 옵저베이션을 제너레이션 해내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모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델에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 관점에서의 unsupervised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수 없이 이것은 레이턴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 치고 여기에 레이턴트 GT라고 하는 GT가 있다라고 치고 이 GT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냐면 여기 조심해서 그려야 되겠네요. X가 나와야 된다. X가 GT에서 다시 X가 만들어내져야지만 이렇게 만들어내져야지만 우리가 unsupervised 러닝 세팅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GT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X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X라는 것이 주어지면 GT를 예측할 수 있고 이 GT라는 것을 예측이 되면 이 GT는 다시 X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토인코더라고 부르게 됩니다. X와 유사한 X 햇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뉴럴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이것은 풀리 커넥티드로 다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 뭐 드랍아웃을 넣어요, 뭐 스키그램을 넣어요, 이미지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어요, 풀링을 넣어요. 풀링은 저는 넣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다양한 테크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일 뿐입니다. 레이어의 커넥션 리스트 관점에서 이 커넥션을 어떻게 맺느냐는 문제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인풋 레이어에서 뭔가 히든을 만들어내고 히든에서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훌륭한 오토인코더라 부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심플리스트한 오토인코더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오토인코더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X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W가 아이덴티티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정방향이 돼야 되잖아요. 정방향이란 말은 이거의 디멘전만큼 히든이 있어야 되고, 즉 디멘저널리티 리덕션, 여기는 쭉 이렇게 좁아진 흔히 말하는 요것을 뭐라 부르냐면 보틀넥 구조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뭐 보틀넥 구조겠죠.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보틀넥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 보틀넥 구조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심플리스트한 오토인코더다. 하지만 보틀넥 구조가 없으므로 이것은 아무런 차원 축소도 일어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오토인코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제약 조건이 있긴 하죠.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 구조를 만들어내되 다만 차원 축소가 일어나면서 정보가 축약되도록 만들어 있어야 된다. 즉, what if 만약에 우리가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을 리미트를 걸어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컴프레션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그 요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즉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따지면 어떡해요? X는 1차원이 될 수도 있고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G는 무엇입니까? G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거는 단차원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 많은 디멘전에서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이 선정이 되면 이 많은 베리어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도 정보가 축약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점의
x, y, z 좌표는 정해져 있으되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이 좌표를 갖게 되었는지는 훨씬 더 간단한 정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약된 정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x라고 하는 정보가 매우 복잡한 데서 만들어질 수 있으되 사실은 그 내부의 동력인 레이턴트가 그것의 정보를 축약해서 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티피컬한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디코더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x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냐, x가 이렇게 올라와서 hx를 거쳐가지고 x 틸트로, x 헤드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드 포워드 한다고 피드 포워드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피드 포워드 방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라고 하는 건 로우 값이고, 여기서도 뭐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이것은 마치 파일 압축이랑 똑같습니다. 집이니 뭐니 그런 파일 압축과 똑같습니다. x라고 하는 게 10MB가 있고, 그럼 10MB 압축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줄여진 메가바이트를 원한다는 거죠. 5메가, 3메가, 9메가 뭐 이렇게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줄어진 것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시 원래의 10메가가 되어야만 되겠죠. 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는 파일을 푸는 과정이고 이것을 우리는 디코딩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디코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만들어내고 이걸 코디파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인코더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코딩을 하는 것이니 오토 인코더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디코더를 여기는 디코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코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hx라고 하는 이 베리어블에 대해서 w 웨이트 매트릭스에다가 뭐 바이어스 텀을 넣어가지고서 시그모이드를 통화하면 된다는 것이죠. 굳이 시그모이드를 왜 넣었냐, 그 말이 있으니 카테고리칼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뭐 깔고 있는 것이죠. 카테고리칼 베리어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그게 뭐 리니어 핵이 나오도 되고 그건 이제 의사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건 액티베이션 펑션을 마음대로 정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x 헤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인코딩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코딩하는 구조는 로우 인풋을 그대로 바라올 테니 x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w와 요 밑에 있는 w는 다릅니다. 요 w와 요 밑에 있는 w는 다르다. 다른 상황인데 하여튼 w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고 해서 hx 히든 디멘전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인코더와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 단만 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w가 매우 복잡하게 더 층위대별로 이제 쌓아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모델의 스트럭처럴 정의가 되겠고, 이것이 오퍼레이션이 되려고 하면은 로스 펑션이라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들었던 비유를 잠깐 이제 엮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10MB를 넣어가지고 압축을 해서 다시 10MB를 풀면 10MB는 한자도 틀림없이 다시 똑같은 10MB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어떤 컴프레션이냐면 로스리스 컴프레션이랍니다. 로스리스하다. 로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로스리스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히든의 디멘전을 우리가 사전에 정의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X의 데이터가 매우 복잡한 게 인탱글 되어 있다고 하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면, 그럼선 이것의 생성 과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쉽게 표현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의 디멘전은 X의 디멘전에 근처에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보다 더 늘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가장 심플리스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로스 리스를 추구한다고 하면 여기의 디멘전을 사전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를 사전에 정의하고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hx라고 하는 이 디멘전의 크기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스를 감안해야 된다. 로시한 컴프레션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스 펑션을 정의해야 됩니다. 로시하게 인코딩은 하되, 그거 우리가 일부 정보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픽스된 히든 디멘전으로 인코딩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집처럼 그 디멘전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로시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로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로스를 억셉트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스 펑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이,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크로스 엔트로피 텀입니다.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많이 정의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 제가 이제 새로이 가르친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텀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따지는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것이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상호 비교할 때 이제 적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에러 펑션이죠. 전통적인 민 스퀘어드 에러가 되겠습니다. 스퀘어드 에러 텀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경우에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오토 인코딩 할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RGB 픽셀 같은 것들을 쓴다고 하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형태를 써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이것들이 어떤 상품 구매 이력에 대한 인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것은 선택되고 안 되고의 바이너리 밸류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 오토 인코더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고 그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딩 스트럭처를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 형태로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토 인코더의 정의가 되겠습니다.